얼마 전에 국내 굴지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최전무가 현금 10억 원을 보이스피싱으로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똑똑하기로 소문난 최전무가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사실을 그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사기꾼은 대체 어떤 수법을 사용하였기에 최전무 같은 사람이 속았을까요? 이번 일로 경찰에 공고된 보이스피싱 사기꾼은 지난 5년 동안 교수, 의사, 대기업 임원, 전문직 종사자들을 포함하여 소위 똑똑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려 200억 원 이상을 갈취하였는데요. 놀랍게도 그 수법은 똑같았습니다. 대체 어떤 수법에 당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추전무에게 검찰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는데요. 그는 자신을 소개한 후 말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수사에 협조하지 않다고 괜한 트집을 잡더니 바로 소환장을 발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소환장이란 공식적으로 검찰에 출두하라는 명령서인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도 경찰청에 출석하여 수사를 받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만 최전무 같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피하고 싶은 일이지요. 자신이 평생을 노력하여 얻어낸 현재의 지위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사원으로 시작하여 임원이 되기까지 일을 잘하는 것은 기본이고 윗사람한테 충성하였고 어떤 흠도 잡히지 않고 경쟁 속에서 살아왔는데요. 이럴 때 검찰의 소환장을 받게 된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그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소환장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최전무는 여러 정황을 따져보았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를 피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그 순간을 모면할 방법부터 찾게 되는데요. 그 방법이 비록 위법하거나 뒤탈이 있을지라도 급한 불부터 우선 끄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똑똑한 최전무가 내린 선택은 상대에게 잠깐 협조하는 듯 보이면서 어떤 상황인지를 좀 더 파악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소환장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협조하겠다고 꾀를 낸 것이죠. 하지만 최전무가 크게 간과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 선택으로 인하여 자신은 상대의 수사에 협조하는 피의자가 되어버렸고 상대는 자신이 인정하는 검찰 수사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상대방은 당연하다는 듯이 강압적인 어투로 이것저것을 물어보았고 최전무는 그 질문에 답변해야 되는 처지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둘 사이에 팽팽했던 힘의 균형이 일시에 무너져버린 것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똑똑한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에게 농락당할 수 있었는지를 궁금해하는데요. 바로 이 소환장이라는 공갈이 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은 자신을 검찰이나 경찰로 소개하더라도 상대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심을 돌파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잘 통하는 방법은 바로 소환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최전무에게 아주 잘 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최전무 같은 똑똑한 사람이 분위기가 이렇게 변했다고 해서 상대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거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사기꾼은 최전무를 무너뜨릴 결정타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기꾼이 내미는 증거란 진짜처럼 만든 위조 서류를 말하는데요. 이들이 보여주었던 서류를 보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허가서가 있었고요. 검찰에서 발부받은 조사명령서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내부에서만 유통되는 공문, 보도자료, 안건 처리 서류 등을 간간히 보여주면서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최전무는 직책상 많은 서류를 접하기에 서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는데요. 딱 봐도 외형상 전혀 흠잡을 곳이 없었기에 이들을 보는 순간 오금이 저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류를 잘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더 믿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최전무는 상대가 진짜 검찰 수사관이라고 믿게 되었고 자신이 위험한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시점에서 사기꾼은 최후 일격을 가하여 보이스피싱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바로 최전무 거래은행 직원과 직접 통화하게 하고 그 제시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최전무는 거래은행에 직접 전화를 걸었고 알려준 특정 담당자를 찾았으며 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지 않으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이기에
그리고 자신이 직접 전화를 걸었기에 이러한 설명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국 그가 불러주는 계좌로 10억 원을 모두 이체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 전화기는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기에 은행 직원이 아닌 사기꾼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며, 자신이 이체한 계좌는 보이스피싱 계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빠져나간 돈은 마치 바다로 도망쳐버린 물고기처럼 다시 찾을 수 없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제까지 똑똑한 초전무가 어쩌다 10억이라는 돈을 보이스피싱으로 날리게 되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초전무는 대체 어떤 실수를 하였던 것일까요? 우선 상대가 검찰이라고 하였을 때 이를 확인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상대가 증거 서류를 폰으로 보여주는데도 이를 의심하지 않았고, 자기 전화기에 자기 스스로 바이러스를 심었으며, 은행 직원이 돈을 이체라는 말에 그대로 따른 것 등은 모두 잘못되었죠.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잘못은 따로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환장에 대한 그 대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전무는 자신의 지위 때문에 약간의 대가를 치르고라도 소환장 받기를 피하려 하였는데요. 바로 그 순간 사기꾼은 이 사람은 속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 보이스피싱 사기꾼과 초전무는 검찰 수사관과 피의자의 관계로 바뀌어 버렸으며, 그가 만들어 놓은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초전무는 가짜 소환장을 피하려다가 보이스피싱에 당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 초전무는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사실 보이스피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하고 있었다면 너무나 간단한 일인데요. 소환장을 발부하겠다고 협박하였을 때 보내라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초전무가 소환장을 받고 사무실로 가겠다고 답변하였다면 사기꾼에게는 참으로 난감한 일입니다. 경찰청 사무실에서 초전무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소환장을 발부한다는 말은 완전한 허세였던 것이고, 소환장을 받겠다는 답변으로 보이스피싱은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해결책이죠. 이 시점에서 사기꾼은 보이스피싱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말을 바꾸어 빠져나갈 궁리를 해야 하는데, 이런 식의 변명을 늘어놓게 되면 누구라도 보이스피싱을 알아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대기업에 다니는 초전무가 어떻게 10억이라는 돈을 보이스피싱으로 빼앗겼는지 그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동영상이 보이스피싱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생각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황선문이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